여성은 오래전부터 오해와 몰이해, 편견, 배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근거도 별로 없이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체화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역사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희진의 역사읽기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라는 책으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명대 주진호 교수 등이 썼고요. 푸른 역사가 냈습니다. 이희진 선생을 모시고 하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30분 책 읽기.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이틀 뵙습니다. 예, 반갑네요. 어제 이 책, 이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의 상편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성이 어떻게 규정돼 왔고 왜 그랬는지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 예로, 그 일예로, 사례로 막판에 신사임당 얘기해 주셨고요. 예. 전 신사임당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거 흥미롭게 대표적인 편견이거든요. 예, 흥미롭게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고 오늘 하편에서는 조금 다른 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어제 한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하편의 이야기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사회가 규정한 성차별이라는 얘기 네. 어제는 이제 주로 전근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역관계가 바뀐 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전근대 관념이 지금까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는 네. 여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 반전이 있는 겁니다. 이 성차별에 맹점이 있다는 얘기. 성차별의 맹점이요. 예. 그럼 제가 그걸 여쭙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죠. 성차별의 맹점. 이거 좀 예민한 얘기가 왠지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예민하다기보다도 이런 겁니다. 예. 전근대 이제 성차별은 아무래도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남성이 여성의 지위를 하락하고 통제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구조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예.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성차별을 한다는 쪽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음. 근데 물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은데 의외로 그 체제에 기생을 해서 여자끼리 차별을 하는 경우. 여자끼리. 네, 그러니까 여자가 다른 여자를.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가 성차별을 조장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차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 하나가 예. 고부 갈등 문제 아닙니까? 고부 갈등. 그러니까 이제 고부 갈등은 여자끼리의 갈등이란 말이죠. 네. 그럼 여자끼리의 갈등인데 그 갈등이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만은 네. 전근대에서는 왜 문제입니까?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를 등에 업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걸 아들의 권위를 등에 업죠. 아들이 아니죠. 집안의 권위죠. 근데 집안 전체 자체가 가문의 아니라 권위. 그 사회 문화가 가부장적인 권위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인 시어머니가 나이가 어린 그 여자인 며느리를 핍박을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으로서. 그러네요. 그 근거는 가문의 권위네요. 다름 그렇죠. 아닌.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가부장적인 권위라는 건 수직적으로 권위가 서였지만 사실 예. 이게 남성 위주의 권위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여자들도 자연스럽게 그 권위에 기생을 해가지고 그 하이어라키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여자한테 불리하다고 저항을 하는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네. 말했듯이 저항을 하다가 자기가 피해보는 것보다는 심지어는 같은 여자들도 스캔들 생긴 여자들이 더 심하게 몰아내는 경우 많습니다. 저게 무슨 약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자기가 자기 정신 건강에 편하거든요. 그것도 처리하기도 쉽고 그래서 왕따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가부장적인 권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게 전반적으로 여자들한테 불리하다고 그 체제 자체에 저항하기보다 자기도 스스로 세뇌를 시키고 거기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핍박을 받고 내몰리는 여성들은 더 강하게 그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런 것도 아주 그렇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같은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까지. 여자도 다 같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도 상류층의 여자는 예. 그 자기 집안 남편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하는 집안의 남자들의 권위를 얻고 예. 오히려 권력을 누리죠. 이게 아침부터 자꾸 여자 해서 예. 혹시 거슬리는 분들이 계실까 우려가 되는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여자는 게 성별로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성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네. 여성이라는 말은 주로 성향을 얘기하는 거고 성별로 얘기할 때는 여자가 맞아요. 예. 근데 어감이 좀 나쁘게 그러니까요.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예, 여자분들. 예. 어쨌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 계층 중에서도 네. 그냥 여자니까 다 같이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여자 중에서도 힘없는 하위층이 그 핍박을 몰아서 받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없는 사람들이 되고 심지어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몸을 파시는 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몸 사는 남자들은 천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또 바람 피워도 되고 여자가 바람 피면 난리 치는 이런 이중잣대가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를 우습게 생각하던지만 남자들이 그 몸 파는 여자를 천시하는 것보다 여자들끼리 천시하는 게 더 심해요. 선생님 그 매우 강력한 여성의 힘으로부터 핍박받은 경험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집안에서 아주 옆에서 깨달음을 많이 주는 그것도 아주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게 선생님 오늘 말씀의 동력이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그래서 해봅니다. 저 긍정적으로 저는 소크라테스는 결국 그 마누라의 덕을 많이 봤다 그러는데 저도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려야 되나요? 별로 감사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들끼리의 핍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요즘 사실 성매매 특별법이 좀 비난을 받는 이유도 네. 그 성매매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그 법 자체가 성매매하는 여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거든요. 불리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죽으라는 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공권력의 그 보호를 못 받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추적자 같은 영화 나오겠어요. 아니 살인범한테 쫓기는 여자를 경찰도 검찰도 관심을 안 가져요. 오히려 추적하는 건 포주가 추적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 물건이니까 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까지 그 법의 보호 외곽으로 몰아내놓고서 한다는 네. 얘기가 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나? 이런 파렴치한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매매 하시는 뭐 여성분들한테 뭐 쉽게 돈을 벌라 그런다고 네. 굉장히 비하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몸팔 상황까지 안 몰려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아본 여자들이 하는 소리지 몸 파는 게 얼마나 그 기분 좋겠습니까? 그 기분 좋지 않은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정도까지 생존에 적어도 자기가 느끼기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물 때까지는 그런 짓에 나서질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공권력이 핍박을 하게 만들고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건 사실상 정말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짓이거든요.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게 누구냐는 말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그 짓하고 있거든요. 앞장서서 그 짓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뭐 성매매 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예. 오히려 공권력의 보호에서 굉장히 많은 읍이 사는 여자들을 생존의 벼랑으로 몰아내는 사실 그런 법을 썼으면은 그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집정촌 없애버린 거 그거는 성매매의 중립지대 없애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여자들은 법적인 적어도
유영철이 같은 살인마가 들어와서 그렇게 살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건 2중 3중으로 걸리게 돼 있으니까 포주한테 먼저 걸리죠. 나오면서 거기에 레드존으로 지정해 놓은 그 경찰선이 있어요. 거기서 또 걸려요. 그런데 그걸 다 불법화 시켜 놓음으로써 음지에 가서 그 성매매를 하게 되고 거기서 조용히 죽여서 묻어버려도 아무도 모르는. 이렇게 뭔가 척결하고 무조건 클리어하면은 된다는 식의 그런 정책들, 그런 거는 조금 되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렇죠. 오늘 이진 선생님의 말씀을 일단 일방적으로 재밌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에서 들으면은 반론할 것도 많겠지만은 일단 그런 거 감안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게 무조건 싹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단 이만큼 정리를 하고 쓸어낸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사각지대로 밀려나서 더 큰 위험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택의 이런 여지가 거겠죠. 없이 이제 생존에 몰려가지고 성매매 같은 데 나서는 여성들 어떻게 보면 사회 약자고 피해자거든요. 네. 그 피해자를 더 힘겹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게 남자들이 앞장선 게 아니라 여자들이 앞장섰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아까 고부 활동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런데 실제로 있는 쪽에서 권력을 위해서 핍박을 하는 어떤 성적인 문제, 성이라는 문제를 내세워서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여자로서의 여자, 예, 또 남자로서의 남자,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뭔가 굽어보고 조망하기만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권력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도 모르게 이제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보호를 하겠다고 명분은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 자신도 권력에 기생해서 심지어는 같은 동성을 핍박하는 차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그 남자 여자 차별을 하는 거. 사실 뭐 고부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남자들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피해자가 되기 쉬운 거지. 일방적으로 남자들은 가해자다 이런 논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또 남녀 차별 같은 데서도 의외로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하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네. 아들이라고 불불 떠는 거 아버지가 그렇게 더 불불 떱니까? 아버지가 불불 떠는 일도 있긴 있는데 예. 뭐 적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외로 어머니가 딸을 핍박을 하고 아들 위주로 키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권력의 기생을 하는 게 앞으로 집안의 실세가 될 게 누구냐? 생각해 보면 아들이거든요. 가부장적인 체제에서. 그러면 아들을 실세로 만들어주는 그 체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는 뭐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요 논리대로 아들이 키워져가지고 이제 실권을 잡게 되면은 네. 나중에 요 아들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정을 한다. 이래서 오히려 아들한테 더 정성을 기울이고 상대적으로 딸이 핍박받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왕실 같은 데도 아들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키워놓고 공주들은 신경도 안 쓴 다음에 나중에 대비가 되면 누가 권력 잡습니까? 그 굉장히 남녀 차별이 심하다는 조선에도 실제로 오래 산 대비전이 실세가 된 경우 많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권력을 이용한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언뜻 생각하기로는 뭔가 스스로 저항해서 상향식의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와 문화가 아니고, 예, 흔히 말하는 그 유럽의 어떤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역사가 좀 다르게 이게 좀 하향식으로 구축된 그런 흐름 위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구조에서는 잘만 그냥 딱 올라타고 들러붙으면은 그냥 자기도 편안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게 생각도 핵심이 들고. 권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성차별 같은 경우에도 은근 이제 권력이 그걸 잡은 쪽에서 네. 자기 유리한 풍조를 만들어내는 이 성향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가 여자를 핍박하는 이런 구조면 가부장적인 구조를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구조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로 보면 여자들도 그런 가부장적인 구조와 가치관에 기생을 해서 같은 여자를 핍박하는 일이 제법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있는 여자가 없는 여자 핍박하는 거, 엄마들이 아들, 딸 차별을 하는 거 이런 케이스도 그런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다 보면은 사실 겉으로는 양성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권력의 핵이 이동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평등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닌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권력이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기운다면은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권력이 기울은다면은 언제든지 반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실제로 그런 반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뭐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네.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남자들 보면은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서 이제 밥을 해주느니 마느니 하는데, 저는 그것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봐요. 아직도 보면은 주변에서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예. 권력의 구조는 분명히 역전 묻은데도 아직도 네. 집안에서 권력 잡고 사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음. 그 대표적인 케이스 척도 하나가 아직도 마누라가 밥을 안 해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런 거는 이제 소원 상황에서 빠지는 예. 요망 상황에서 빠지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절실하게 들어오는 게 이제 요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이사 갈 때는 반드시 이삿짐 트럭에 먼저 타고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마누라가 그런 얘기도 아끼는 있습니까? 그냥 올라타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냥 끌어내립니다. 예. 마누라가 아끼는 물건을 품 안에 꼭 껴안고 자기를 끌어내려면 이게 다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들어가야지 버림을 받지 않고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설명들이 너무 생생한데요. 살아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된 사실 겁니까?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지만 듣는 분들에게 부담은 없지만은 사실 요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생존 문제가 됩니다. 네. 이런 문제가 나는 것도 그렇거든요. 아까 핵심이 권력이라는 게 그러면 남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여자들한테 권력 준다고 그러면 여자들은 다 천사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딱 보면 권력을 잡는 순간에 얼마든지 이 권력 잡은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권력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차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떤 가부장적인 질서를 만들 때 그것도 그 남자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게 그 당시 남자였다는 거지. 네. 이 권력을 잡은 게 여자로 바뀐다고 해서 그럼 그 구조가 달라지느냐.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핍박받는 구조가 보기 싫으니 내가 권력을 잡아서 핍박을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사실 뭐 평등을 주장하고 차별 없는 걸 주장하는 건 그냥 껍데기 명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결국은 더러운 권력 투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성사학이라는 문제도 사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협력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번식을 하고 뭐 후대를 이어가고 그 후대 키우고 이러려면은 양쪽이 협력을 해야 되는 구조라는 게 이상적인 구조인데 의외로 이 내부에서 보면은 그런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모색을 하기보다는 네. 자기에게 유리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권력이 바뀌고 있다는 권력의 축이 아무래도 핵이 바뀌고 있다는 케이스도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성희롱법 같은 경우에 네. 사실 뭐 그동안 직장에 가면 남자들이 그냥 이쁜 여자들 보면 성희롱하고 하는 거 보면 사실 남자인 제가 봐도 신경질 나거든요. 그럴만 하겠다 싶어요. 근데 그걸 막겠다고 만든 법이 어떻게 쳐다보기만 해도 성희롱이라는 법이 나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는 건 몰랐죠. 예. 아직 걸려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피해가 안 돼서 그렇지 일부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도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국가보안법도 왜 악법이라고 규정되는 것 자체가 네. 처벌을 하는 기준이 주관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죠. 그 처벌하는 쪽에서 지 맘대로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간첩으로 조작해가지고 집어넣어도 그만이니까 그걸 악법이라고 욕을 하는 건데 어떤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인데 빨갱이들이라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성희롱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명백히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처벌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사회는 여자들이
그 숫자가 많고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도 아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 추진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게 쳐다보는 사람이 왜 쳐다봤는지 진짜 성희롱을 하려고 쳐다봤는지 아니면 어차피 어디엔가요 갈 눈길이 해필 눈앞에 있는 여자한테 갔는지 그런 거 상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 있던 여자가 나를 희롱했다고 생각하면 처벌이 된대요. 이거는 완전히 역차별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금 왜곡된 어제 오늘 계속 해주신 말씀 다 이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이 왜곡된 이 사회 문화 역사적인 구조라는 게 이런 극단적이고 좀 벗어나 버린 왜곡된 보여주기식 철저히 아주 형식에 치중한 그런 이건 오히려 이 관련이 되는 여자들도 여성도 굉장히 당혹스러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매매 하시는 분들을 왜 예를 들었냐면은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약자를 무슨 악의 축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핵심은 권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권력자 그게 이제 자꾸 성을 가지고 남자 여자의 문제 전근대의 그 기억이 권력을 잡고 있는 남자가 여자를 핍박했다는 이 편견을 악용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권력 잡으면 항상 나쁜 짓을 한다. 이런 쪽에 묘한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명제가 아니라 사실상 편견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편견을 만들어내는 이면에는 항상 편견의 이면에는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더라고요. 권력을 잡은 건 사실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권력을 잡으면은 그 권력 자체가 이 반지의 제왕인가요? 이런 그 상징적인 판타지가 나오는 이유는 권력 자체가 괴물이라는 거예요. 절대 반지를 위해서 싸운다. 사실 반지 하나를 위해서 그 목숨 바치면서 그 온갖 짓을 다 하겠습니까? 그 반지가 상징하는 게 권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를 끼는 순간에 낀 당사자는 괴물이로 변하는 네. 이런 설정이 왜 사람들한테 재미있고 공감이 가느냐면은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 여 이러는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핵심에 뒤에 있는 건 사실 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보면은 요즘 권력을 잡게 되니까 권력은 잡은 쪽에서는 이게 가정에서 남자가 권력을 잡아서 심하게 뭐 폭행을 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는데 뭐 여자가 잡으면은 폭행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없을 수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재미있게 요즘에 보면 좀 이중잣대를 많이 내세웁니다. 주변에서도 남자가 욕하면은 막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아줌마들이 욕하면은 내 욕은 구수하지 않느냐. 이것도 좀 이게 뭔가 좀 생생한 그렇죠. 그런 생생함이 느껴지는. 생생함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남자가 때리면 난리가 나는데 자기가 패는 거는 여자가 때려봤자 얼마나 세게 때린다고 그까짓 거 못 맞아주냐고. 아니, 선생님이 이 손찌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제가 심오한 깨달음을 얻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좀 학문적인 토론을 하다가 네.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토론하다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하고 집사람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같았어요. 예. 그래서 좀 잘못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하는 순간에 저는 사료를 보여준다고 시선이 안 들어가는 순간에 좀 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달려가가지고 이르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저는 모친한테 그랬죠. 이거는 학문적인 견해 차이가 폭력 사태로 번진 것일 뿐이며 나는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무슨 때렸느냐고 저만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을 준 거는 예. 학문적인 논란이라도 논리와 근거가 앞서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치는데 네.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라 무력과 네. 외교력이 핵심이다라는 깨달음을 줬는데 네. 제가 그거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네. 살다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실 집사람 같은 경우에 저보다 확실히 깨달음의 수가 높더라고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세상을 몰라가지고 그 심오한 깨달음을 주려고 좀 폭력까지 썼는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지난주에 좀 당했던 네. 이런 거를 이 아둔함을 결과로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이런 우스갯 농담이 나오는 것처럼 네. 실제로 어떤 이
집안이라든가 이 주변에서도 보면은 결국 역관계예요. 사실 요즘에는 좀 제가 역정이 됐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사실 그 평등을 내세우면서 여성이 핍박받는 데 대해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좋은데 그럼 여기에는 권리와 의무는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기가 어떤 주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주도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즘 그 페미니즘을 보면 책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켜야 될 유지해야 될 남자들의 고생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으면서 권리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사태가 나냐면은 가장들이 이제 못 견뎌냅니다. 사실 사회라는 게 그렇게 여유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회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가정에서는 이제 내목 내노라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당히 좀 충격적인 통계 수치를 들은 게 노숙자가 이제 200만 시대 아닙니까? 네. 200만 시대 중에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 1%도 안 될 겁니다. 아마 0. 몇 %고 대부분이 남자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이 노숙자 200만만 해도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여기다가 한 100만, 200만 되는 숫자가 노숙자 바로 위에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그때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인문학 강연을 갔는데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그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인문학 강연 행사를 열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 했더니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충격적입니다. 지하철에 보면 유휴 공간이 많아가지고 그걸 창고로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네. 그 창고들을 쓰는 사람이 주로 누가 쓰느냐? 이혼당하고 고시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사람들이 짐을 갖다 둘 데가 없으니까 그런 지하철에 있는 창고를 월 몇만 원씩 내고 이용을 하는 거랍니다.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수십억을 번대요. 그럼 수십억을 그 월 몇만 원씩 내가지고 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집안에 아버지들이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핍박을 느끼는 이런 사회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회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권력을 잡았을 때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도 몇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생생한 사례와 함께 어제 오늘 말씀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5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 어제에 이어서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였습니다. 푸른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